여러분 안녕하세요. 꼼꼼한 소설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작품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판소리계 소설인 춘향전입니다.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판소리계 소설이란 판소리의 사설을 따로 이렇게 기록해서 소설로 만든 걸 말하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단계가 지금 판소리가 먼저 있고 소설이 나오는 그런 순서가 돼요. 여기 제가 써놨는데 일단 근원설화에서 판소리로 넘어갔다가 판소리에서 판소리계 소설로 그러다 보니까 이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의 영향으로 산문과 운문의 형식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혼재라는 건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본이 있다. 이본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이야기 뼈대나 구조는 동일한데 거기에 이제 조금씩 변형이 가해진 걸 이본이라고 합니다. 춘향전의 경우에는 현재 120개의 이본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현재에도 재창작으로 아주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모두 잘 알고 있는 작품이긴 하겠지만 다시 한번 작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전라도 남원에 사는 퇴기. 퇴기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퇴기라는 말은 이제 기년대 기생인데 나이가 들어서 기생에서 이제 물러난 퇴물이다 이런 말 쓰잖아요. 이제 잘 나가던 사람이 아니라 조금 덜 잘 나가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라도 남원에 사는 퇴기 월매는 성참판과의 사이에서 춘향을 낳아 정성껏 기른다. 춘향의 성이 성춘향 이렇게 되는 거죠. 남원부사로 부임한 아버지를 따라 한양에서 내려온 이몽룡은 다누날 경치를 구경하고자 광안로 오작교에 나왔다가 그네를 타러 나온 춘향을 보고 첫눈에 반한다. 그날로 둘은 부부의 인연을 맺는다. 그러던 어느 날 이몽룡의 아버지가 동부승지 교지를 받아 가족이 모두 남원을 떠나게 되고 이몽룡은 후일을 기약하며 춘향을 두고 한양을 떠난다. 그 후 새로운 남원부사로 변학도가 부임하여 춘향을 불러 수청을 강요한다. 하지만 춘향은 정절을 지키려고 수청 요구를 거부하다가 옥에 갇혀 고초를 겪는다. 한편 한양으로 올라갔던 이몽룡은 전라도 어사가 되어 남원으로 내려오는 길에 농부들로부터 남원의 변사또가 학정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과 학정이라는 것은 가혹한 정치라는 거죠. 백성을 괴롭히고 하는 거. 춘향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는다. 월매는 거리는 거진데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몽룡을 보고 실망한 채 이몽룡과 함께 옥에 갇힌 춘향을 보러 간다. 여기 내용에 보시면 이제 춘향은 반은 양반의 피를, 반은 기녀의 피를 물려받았는데 조선시대에는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가기 때문에 어머니가 기녀인 춘향은 양반이라고 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어머니와 같은 기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변학도가 수청을 요구했을 때 춘향은 사실 수청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없었으나 춘향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조와 절개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수청을 거절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 남원부사로 부임한 사람이 춘향을 불러 수청을 강요하는 거. 근데 그걸 거절하니까 감옥에 갇히는 거죠. 이게 이제 왜 의미가 있냐면 사실 춘향은 이미 정을 통한 남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수청을 들라 말라 하기가 좀 어려운데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그런 남성이 민가의 여인을 자신의 어떤 힘으로 취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이런 형태의 소설들 우리가 관탈 민녀형 설화라고 합니다. 이 안에 관탈 밀녀,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사람이 탈을 빼앗는다. 민가의 여인을 이런 이야기가 담겨있고 얘도 이 춘향전의 근원설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읽어볼게요.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필기는 여러분이 참고하시고요. 아마 여러분이 받는 자료 중에 필기를 참고할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필기 말고 선생님이 좀 읽어주면서 내용의 흐름을 짚어가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통행 금지가 풀리는 쇠복소리가 댕댕 들려왔다. 향단이는 미음상을 머리에 입고 등불을 들고 어사또 뒤를 따라 옥문간에 이르니 인기척이 전혀 없고 지키던 옥사장도 보이지 않았다. 미음은 우리 왜 죽 말고 죽보다 더 묽은 게 미음인데 춘향이 이제 감옥에서 뭘 잘 못 먹으니까 향단이가
미음을 챙겨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향단이, 춘향이 엄마, 이몽룡 이렇게 셋이 춘향을 찾아가는 거고요. 옥문가는 감옥 문 앞에 이런 말이지. 감옥 문간에 가니까 옥사장, 감옥을 지키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이때 춘향이 비몽사몽, 비몽사몽 우리 어떨 때 쓰는 표현이지? 그치, 꿈꿀 때 쓰는 거잖아요. 꿈. 지금 여기 이 부분은 춘향의 어떤 꿈이에요. 꿈. 잠결이야. 꿈에 서방님을 만났는데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몸에는 붉은 비단옷을 입었다. 붉은색 비단옷, 장원급제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지금 춘향이가 꿈속에서 만난 님은 굉장히 그 관직에 나아가는, 바꿔 말하면 이 꿈은 춘향이의 소망이 들어간 꿈이겠죠. 반가운 마음에 와락 목을 끌어안고 온갖 정회를 풀며 눈물로서 서방님의 옷자락을 적시는 중이었다. 춘향아, 부른들 대답이 있을 소냐? 어사 또 하는 말이 크게 한번 불러보소. 모르는 말씀이요. 여기가 동원이 어딘데 소리를 크게 냈다가 사또가 깨면 곤란하니 잠시 기다리시오. 이제 같이 갔던 향단이와 장모가 춘향이를 불렀는데 잘 못 들으니까 이몽룡 크게 해봐라. 얘는 자신 넘치지. 왜? 나 어차피 암행어사잖아. 근데 남들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지금 크게 말하면 안 된다. 이런 상황이에요. 뭐 어때? 사또가 어떻다고? 내가 불러볼 테니 가만히 있어. 춘향아. 큰 소리에 깜짝 놀라 춘향이가 몸을 일으키며 이 목소리가 잠결인가 꿈결인가? 그 목소리 괴이하다. 꿈에서 님을 만났고 실제로는 님이 지금 한양에 간 상태이기 때문에 님의 목소리가 들리면 안 되는데 님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춘향이가 당황하는 거죠. 큰 소리에 깜짝 놀라 춘향이가 몸을 일으켜서 이제 그렇게 외쳤어. 멍하니 앉아있으니 어사또가 기가 막혀 내가 왔다고 말 좀 하소. 갑자기 그런 말을 했다가는 기절할 테니 좀 가만히 계시오. 춘향이 저희 모친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란다. 아니 어머니 어찌 오셨소? 몹쓸 딸 자식 때문에 이리저리 다니다가 몸 상하기 쉽소. 이후에는 다시 오지 마십시오. 예, 이제 춘향이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드러나죠. 내 염려는 말고 정신 차려라. 왔다. 오다니 누가 와요? 그냥 왔다. 갑갑해 죽겠소. 일러줘. 꿈속에서 님을 만나 온갖 정회를 풀었는데 혹시 서방님의 기별이 왔소? 언제 오신다는 소식이 왔소? 벼슬 얻어 내려온 공문이 왔소? 아이고 답답해라. 자, 왜 어머니는 여기서 그냥 왔다라고 했을까요? 예, 이몽룡이 뭐라도 돼서 성공해서 올 줄 알았는데 거짓골로 왔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이몽룡의 그런 거짓골에 대한 실망감. 그래놓고 이제 왔는데 뭐가 왔냐고 했더니 이렇게 말했지. 너의 서방인지 남방인지. 자, 서방은 원래 무슨 뜻이야? 그치, 남편이란 뜻인데 그것과 발음이 같은 뭘 이용한 거야? 서쪽의 서방을 이용한 거지. 그래서 이거는 동음 이의어를 이용한 언어 유희라고 할 수 있고요. 다시 서방인지 남방인지는 이제 같은 방향을 나타내는 거니까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 유희죠. 여기 지금 언어 유희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말장난입니다. 언어 유희를 하는 방법에는 의미는 같은데 뜻이 다른 동음 이의어를 활용하거나 아까 서방과 서방처럼 또 유사한 의문, 비슷한 발음을 반복한다든가 아니면 발음이 비슷한 거 이런 것들을 이용하거나 언어 도치 등을 활용하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요 지금 서방인지 남방인지를 동음 이의로 가르치기도 하고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부분이라고 가르치고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학교 선생님께 뭐라고 배웠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데는 그런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밑줄을 치거나 그래서 기업과 표현성의 특징이 유사한 거 또는 언어 유희에 대한 설명을 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걸 찾는 문제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거 좀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고 이게 웬일인가 서방님이 오시다니 꿈속에서 보던 님을 생시에 본단 말인가. 생시 살아생전에 본단 말이냐라고 했어요. 자, 어디서 힘이 났는지 목에 채인 큰 칼, 이 칼 보이시죠? 이 춘향이 목에 가지고 있는 게 칼인데 무릎걸음으로 달려와 문틈으로 이몽룡의 손을 잡고 숨이 막혀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겨우 정신을 차려. 이동하기 어렵게 이제 칼이라는 걸 목에 채우는데 춘향이가 얼마나 이게 무겁단 말이야. 근데 목에 걸려있고 움직이기 쉽지 않은데 얼마나 이몽룡이 보고 싶으면 무릎걸음으로 이제 달려가서 막 만나는 거죠. 에고 이게 누구시오? 아마 꿈이로다. 그리워도 보지 못하는 님을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겠는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어찌 그리 무정하냐. 이제 이몽룡이 한양에 올라가서 연락을 제대로 안 했어. 어떻게 그렇게 무정할 수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팔자가 기고한 우리 모녀 서방님을 이별한 후에 자나 누나
임 그리워 갈수록 한이 되었는데 내 신세가 일이 되어 매에 감겨 죽게 되었는데 날 살리러 오시었어. 이랬어. 내 신세가 어떠냐? 지금 옥에 갇혔지. 왜? 수청 거절하다가.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지금에서야 나를 찾으러 온 거냐? 살려주러 온 거냐라고 한 거죠. 한참을 이렇게 혼자 반기다가 눈물을 씻고 나서 임의 형상을 자세히 보니 자,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부분 나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어찌하니 한심하랴는 누가 하는 말이지? 그치. 얘는 편집자, 서술자가 하는 말이지. 이런 거 우리가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말합니다. 서술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여보 서방님 내 몸 하나 죽는 것은 서럽지 않겠지만 서방님이 이 지경이니 웬일이오. 서방님이 거짓골을 본 거야. 오냐 춘영아 서러워 말하라.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다. 인명이라는 것은 제천이야. 설마 내가 죽겠느냐? 이런 말이야. 왜냐면 이몽룡은 본인이 지금 야말모사이기 때문에 춘향이를 내가 살려줄 수 있어. 근데 지금 신분을 감추고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애둘러서 얘기하는 거죠. 춘향이 서럽고 답답하여 멍하니 앉아있다가 자어의 모친을 불러 하소연을 한다. 엄마를 다시 불렀어. 엄마를 불러다 뭐라고 하느냐. 한양성 서방님을 7년 가뭄에 비 기다리듯 7년 동안 가물었는데 비를 기다리면 얼마나 반갑게 기다리겠니. 그치? 간절하게. 나와 같이 기다렸겠느냐. 내가 더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다렸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심은 나무가 꺾어지고 공든 탑이 무너졌다. 내가 님을 아주 간절하게 우리 서방님이 크게 성공해서 오기를 바랬는데 다 무너졌다 이런 말이죠. 가련하라 이내 신세. 할 일 없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구나. 어머님 그런데 나 죽은 후에라도 원인 없게 해주시오. 나의 어떤 마음속에 한이나 안 생기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죠. 그럼 뭐냐. 나 입던 비단 장옷 봉황 장롱 안에 들어있으니 그 옷을 내다 팔아서 장옷이라는 것은 이제 여인들이 밖에 외출할 때 입던 왜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얼굴만 남기고 이렇게 덮는 옷 있잖아요. 걔가 장옷인데 그 옷을 팔아. 그래서 한산에 가는 모시. 한산은 모시가 특산물이잖아. 그 유명한 한산 모시를 사서 곱게 물을 들여서 서방님의 옷을 지어주라고 했어. 또 흰 비단 긴 치마 나에게 있었던 흰 비단과 긴 치마를 있는 대로 다 팔아다가 신발이나 갓, 망건 같은 걸 사드려 우리 님을. 그리고 은비녀나 밀화장도 옷가락지 함 속에 들어있으니 그것도 다 팔아다가 속저고리 속바지 허술하지 않게 해주시오. 머지않아 죽으려니 세간을 두어 무엇할까. 용장롱 봉황장롱 빼다지를 되는 대로 다 팔아다가 특별히 상을 차려 좋은 진지라는 게 뭐니? 예, 식사죠 식사. 대접해줘. 나 죽은 후에라도 나 없다고 마시고 날 본들 서방님을 잘 섬기소. 자, 이몽룡이 지금 거짓골로 돌아와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죽더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팔아서라도 이몽룡을 잘 대접해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전히 이몽룡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거기 나오는 문장 하나하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크게 요 문장 전체가 여기 내용 전체가 이몽룡에 대한 춘향이 변하지 않는 사랑을 나타내는구나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도련님의 손을 쥐고 유언하듯 당부한다. 서방님 내 말 새겨 들으시오. 내일 사또 생일이라 술이 취해 망령이 나면 나를 불러 또 때릴 것인데 맞은 다리에 장독이 났으니 이제 매를 맞았으니까 거기 이제 치료를 못하니까 독이 올랐겠죠. 그러니 내 수족인들 마음껏 쓸 수 있겠느냐. 이제 더 맞으면 나는 살아날 가망이 없다. 구름같이 엉클어지고 늘어진 머리 이렁저렁 걷어얹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올라가서 매 맞아 죽거들랑 내가 만약에 들어가서 죽으면 너는 사꾼이 일꾼이죠. 돈 주고 산 그런 사꾼처럼 달려들어서 나를 둘러엎고 우리 둘이 처음 만나서 놀던 부용당 둘의 사랑이 시작됐던 곳에 적막하고 고요한 데 눕혀놓고 서방님이 손수 나를 염습하되 염습이라는 것은 시신을 이제 씻기고 수의를 입히는 건데 다른 사람 시키지 말고 네가 해라 이런 말이죠. 내 혼백을 위로하여 입은 옷을 벗기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벗기지 말고 그대로 나를 깨끗하게 닦아서 양지 바른 쪽 해가 잘 드는 곳에 묻었다가 서방님이 나중에 귀하게 되어 벼슬에 오르거든 잠시도 두지 말고 육진의 좋은 배로 다시 염습해서 조촐한 상여 위에 덩그렇게 실은 후에 북망산천 찾아갈 때 앞난산 뒷남산 다 버리고 한양성으로 올려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어디에다 나를 묻어줬으면 좋겠냐? 서방님의 선산 근처에다가 나를 묻어다. 얘들아, 선산이라는 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선산.
그치. 여기는 가족들만 들어가는 거야. 가족으로 인정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야. 즉 바꿔 말하면 나를 너희 집안 사람으로 인정해달라. 신분 상승을 욕구를 드러내는 거죠. 사실 지금 둘이 혼인을 치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나름 둘이 언약을 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가문과 가문이 맺어진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거든 너희 선산 근처 또는 선산에 날 묻어라. 이거 이제 책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이 선산이라는 곳에 묻어달라는 것 자체가 춘향이가 자기의 어떤 신분을 나는 이미 너의 부인이야. 너희는 집안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비문에다 뭐라고 새겨달라고 했느냐? 이렇게 새기래. 수절 원사. 자, 수절. 정절을 지키다가 원사. 원업 한스럽게 죽은 춘향의 묘. 이렇게 8자만 지켜달라. 너네 집안 그 선산 근처에 나의 무덤을 짓는데 정절 지키다 죽은 춘향이 이렇게 써달라는 거죠. 망부석이 아니 될까 서산에 지는 애는 내일 다시 오련마는 불쌍한 춘향이는 한 번 가면 어느 때 다시 오겠느냐. 가슴에 맺힌 원한이나 풀어줘. 내가 너를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렸으나 죽을 수밖에 없게 됐구나 지금. 그러니 내 마음속에 있는 원한이나 좀 풀어다오. 에고 내 신세야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간절하게 이몽룡이 오길 기다렸는데 이몽룡이 결국 장원급제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거짓골로 왔기 때문에 그러면 나의 소원이라는 건 네가 나중에라도 잘 되면 나의 그 시신을 너네 집안 산 근처에 묻어줘.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또 하나 불쌍한 울어머니 나를 잃고 가산을 탕진하면 할 일 없이 어쩔 수 없이 거린이 되어 거지가 되어 이 집 저 집 구걸하다가 언덕 밑에서 조속조속 졸다가 자진하여 죽게 되면 스스로 죽게 되면 지리산 갈가마기 깔만 까마귀들이죠. 두 날개를 떡 벌리고 두둥실 날아들어 까옥까옥 두 눈을 파먹을들 어느 자식이 있어 후여하고 날려주리. 에고 그랬어. 어머님이 이제 자기가 죽으면 돌봐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돌아가셔도 까마귀 같은 애들이 파먹고 누가 시신을 수습할 사람도 없다 이런 얘기야. 지금 선생님이 읽은 이 부분은 춘향이가 지금 정절과 효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의 어떤 유교적 가치관을 담은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춘향이가 굉장히 그런 어떤 유교적 가치관을 이렇게 딱 담아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춘향이 또 서럽게 울자 어사또가 울지 마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라고 속담을 인용하고 있죠. 내가 나를 어찌 알고 이렇게 서러워하느냐. 도대체 너 왜 이렇게까지 슬퍼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죠. 왜? 나는 암행어사인데 너 잘 모르니까 지금 말해줬으면 되는데 말을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춘향이는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슬퍼하는 거고 이몽룡은 아이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춘향과 작별하고 춘향집으로 돌아왔다. 춘향은 어두침침한 한밤중에 서방님을 번개같이 얼른 보고 옥방에 홀로 앉아 신세를 생각하니 탄식과 눈물이 절로 나왔다. 계속 이몽룡의 몰골을 생각하니까 한탄만 나오는 거지. 하늘이 사람을 낼 때 후한 운명, 박한 운명이 따로 없다는데 내 신세는 무슨 죄로 이팔청춘에 임을 보내고 이팔청춘은 16이죠. 모진 목숨 아직 살아 이형별 이형장이 웬일인가. 16의 님과 이별하고 도대체 나는 이게 뭐하는 건가. 옥중고생 서너 달에 밤낮 없이 이미 오시기만 바랬는데 이제는 이미 얼굴 보았으니 광채 없이 되었구나. 이미 얼굴을 봤으나 에이 희망이 없구나 이런 얘기죠. 죽어 저승에 돌아간들 여러 신령들 앞에 무슨 말로 자랑을 하겠는가. 에고 내 신세야. 서럽게 울다 절로 지쳐 반쯤이나 죽은 듯이 쓰러져 버렸다. 어사또가 춘향집에서 나와 그날 밤을 지새우려고 문안 문밖 여기저기 동정을 살필 때에 마침 질청에 가서 들어보니 이방이 아랫사람을 불러와 분부하는 말이 이보게. 들으니 요번에 새로 난 사또가 서대문밖 이씨라는데 아까 등불 들고 춘향목 앞세우고 헤어진 옷에 부서진 가세 쓰고 가던 손님이 아무래도 수상하니 내일 본관사또 잔치 끝에 아무 탈 없게 일체를 분별하고 10분 조심조심하게. 이제 이방은 어사가 출두할까봐 걱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춘향이를 찾아왔던 거지가 혹시나 해서 이제 염려하는 거야. 이몽룡인지 모릅니다 아직. 그 다음에 어사가 그 말을 듣고 그놈들 알기나 아는구먼 하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또 장청에 가서 들으니 행수 군관이 하는 말이 여러 군관님네들 아까 옥방에 다녀간 거리니 실로 괴이하다. 이상하다. 춘향이 만나고 간 애가. 아마도 어사인 게 분명하니 용모 적은 기록을 한번 내어놓고 자세히 봐라. 이제 어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적은 정보들이 너무 안 돼. 살펴봐라 이런 얘기죠.
어사또 듣고는 그놈들 하나가 귀신이로구나. 자신의 정체를 짐작하고 있는 것에 놀라고 있는 거지. 속으로 중얼거리며 현사에 가서 들으니 호장이 역시 그러했다. 육방의 엄탐을 마친 후에 춘향집에 돌아와서 그날 밤에 지새웠다. 이튿날 날이 밝자 조회를 끝내고 이웃읍의 수령들이 남원으로 몰려들어 운봉, 구례, 곡성, 순창, 진안, 장수의 원님들이 아랫사람들을 거느리고 차례로 잔치마당으로 들어왔다. 왼편에는 행수군과 오른편에는 명을 전하는 사령, 한가운데는 본관사또 주인이 되어 하인을 불러 분부하기를 관청색을 불러 다과상을 올려라. 육고자를 불려 큰 소를 잡고 예방 불러 악공을 대령하라. 승발 불러 차일 대령하라. 사령 불러 자빈을 금하라. 라고 하면서 커다란 잔치를 벌이는 거죠. 이렇듯 요란하게 가운데 깃발들이 휘날리고 사면 육각 음악 소리에 공중에 떠있고 초록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은 기생들이 하얀 손을 높이 들어 춤을 춘다. 굉장히 이제 화려한 잔치의 모습인 거죠. 지화자 두덩실 좋다 하는 소리에 어사또의 마음은 심란하다. 왜? 어사또가 남원으로 내려오는 가운데 백성들의 힘겨운 삶의 처지를 봤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방을 다스리는 수령들인데 그런 것엔 연연하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그런 배를 채우고 기분이 좋은 잔치를 이렇게 크게 벌이고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심란하다. 라고 누가 말해주는 거야? 그치. 편집자가 말해주는 거죠. 여기 지금 편집자적 논평이 굉장히 여러 개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출제할 때는 편집자적 논평에 대한 설명을 보기해주고 찾게 하는 문제를 내거나 아니면 편집자적 논평이 어디 쓰였는지를 보게 하는 문제를 내니까 여러분이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색깔 다르게 해서. 활을 누르고 한 번을 놀려줄 심산으로 어슬렁 잔치판으로 걸어 들어갔다. 여봐라 사령들아 너희 사또께 여쭈어라. 먼데 있는 거리니 자기 자신을 말하죠. 마침 잔씨를 만났으니 고기하고 술이나 좀 얻어먹자고 여쭈어라. 사령 하나가 뛰어나와 등을 밀쳐낸다. 왜? 저리 가! 뭐 이런 거죠. 무시하는 거죠. 어느 양반인데 이리 시끄럽소? 사또께서 거지는 들이지도 말라고 했으니 말도 내지 말고 나가시오! 이랬어요. 운봉수령이 그 거동을 보다가 무슨 짐작이나 있는지 변사또에게 청했다. 저 거린이 의관은 남루하나 남루라는 건 초라하고 거지 같으나 양반의 후예인 듯 하니 저 끝자리에 앉히고 술이나 한 잔 먹여보내는 게 어떻겠소? 그랬어. 행색을 보아니 양반이 망한 양반이다. 술이나 한 잔 주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운봉의 생각대로 하요마는 뭐 변학도는 내키진 않지만 뭐 그냥 마음대로 해 이런 거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거지. 마지못해 입맛을 다시며 허락을 한다. 어사또가 속으로 오냐? 도적질은 내가 아마 오랏줄은 내가 져라 라고 하면서 오랏줄이라는 거는 죄인들을 소송할 때 이렇게 묶는 줄인데 이제 변학도 너를 내 그렇게 두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먹을 꽉 쥐고 있는데 운봉수령이 사령을 부른다. 저 양반 드시라고 해라. 어사또 들어가 단정히 좌우에 앉아 좌우를 살펴보니 마루 위에 모든 수령들이 다과상을 앞에 놓고 진양조 느린 가락을 즐기는데 자 어사또 상을 보니 어찌하니 통분하랴. 왜? 남들은 앞에 이제 상에 떡, 과일, 술 뭐 이런 게 좋은 게 있는데 얘 앞에는 귀퉁이가 떨어진 개다리 소반에 당나무 젓가락, 콩나물에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이 놓였구나. 자, 상을 발로 탁 밀치면서 운봉의 갈비는 여기 갈비뼈를 말하는 거야. 거기를 딱 직신 가리키면서 갈비 한 대 먹읍시다 라고 했어요. 선생님 여기 지금 표시해놨죠? 예, 여기도 언어 유희가 사용된 부분입니다. 운봉의 갈비는 갈비뼈를 의미하는 거고 갈비 한 대 먹읍시다 해서 이 갈비는 고기의 갈비를 의미하는 거죠. 두 개는 발음은 동일하지만 의미하는 바가 다른 동음이의어인데 이걸 활용해서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거죠. 다리도 잡수시오 하고 운봉이 하는 말이 이런 잔치에 풍류로만 놀아서는 맛이 안 나니 이렇게 그냥 즐기기만 하면 별로니 운자에 따라서 시를 한 수씩 지어보면 어떻겠소? 라고 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바꿨어. 그 말이 옳다. 다들 찬성을 했다. 운봉이 먼저 운을 낼 때 운자라는 것은 옆에 보시면 한시를 지을 때는 5개의 글자로 짓거나 7개의 글자로 짓는데 5개의 글자로 짓는 것을 5원 7개의 글자로 짓는 걸 7원이라고 하고요. 특히 이걸 4줄로 지으면 절구, 8줄은 율시라고 하는데 4줄의 절구로 지을 때 두 번째, 네 번째의 한자는 같은 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운자인데 이걸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는 이게 성조도 맞춰야 되고 글자를 딱 맞춰서 쓰는 게 어려운데 그렇게 쓰는 거야. 양반들이 본인들의 어떤 지적인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행위라고도 할 수 있겠죠. 글자 2개를 줬어. 높을 고자와 기름질 고자 2글자를 내어놓고 차례로 운을 달아 시를 지었다.
앞사람이 끝나면 앞사람을 받아 뒷사람이 시를 지을 때 어사또가 끼어들어 하는 말이 이 거린도 어려서 글을 좀 읽었는데 나도 좀 글을 읽었어. 내가 이 좋은 잔치를 맞아 술과 안주를 포식하고 진짜 포식했나? 깍두기랑 콩나물인데? 아니지. 반어적 표현이야. 내가 표현하는 것과 의도하는 바가 반대일 때 나의 의도는 되게 별로였어 라고 하는 건데 표현은 굉장히 좋았어 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냥 가기가 염치 없으니 내 한 수 짚고 가겠소. 운봉이 반갑게 듣고 북과 벼를 내어주니 백성들의 사정과 봉관사또의 정체를 생각하면서 시를 한 편 써내려간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시예요. 뭐라고 썼느냐. 금준미주는 천인열이요. 옥방가요는 만성고라. 총루 낚시는 민락이요. 가성고천은 원성고라. 여기 보시면 지금 4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 2행, 3, 4행이 모두 대꾸로 이루고 있고요. 금준미주, 금술잔에 미주, 좋은 술은 천인열, 천사람의 피요. 옥반가요, 옥쟁반의 가효, 아름다운 안주, 훌륭한 안주는 만성고, 만백성의 기름이라. 총루낚시, 촌농이 떨어질 때 민누락이요. 백성의 눈물이 떨어지고 가성고처, 노래소리 높은 곳에 원성이 높더라. 딱 뭘까요? 그쵸. 바로 탐관오리들의 가렴주구를 비판하는 시입니다. 가렴주구라는 것은 가혹한 정치를 말하는데 이 백성들을 수탈하고 본인들의 이익만을 취하는 탐관오리의 횡포를 비판하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글의 뜻은 금술잔에 좋은 술은 수많은 사람의 피요. 옥쟁반에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촌농이 떨어질 때 백성들의 눈물도 떨어지고 노래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가 높구나. 만약에 이 한 시와 유사한 정서 또는 유사한 어떤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시를 찾으라는 문제를 내신다면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것은 정치가 이제 그 탐관오리의 횡포가 심해서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탐관오리의 수탈이 드러나는 그런 시들을 연결해서 찾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시를 지어 보이니 술에 취한 변사또는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글을 받아서 얘는 잘 상황 파악이 안 돼. 변사또는 글을 받아본 운봉은 속으로 불싸 일났다 라고 하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운봉은 좀 눈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보니까. 이때 어사또가 하직하고 인사를 하고 이제 간 연후에 운봉이 공영을 불러 분부한다. 야야 일났다. 공방 불러서 자리를 단속. 자 여기 보세요. 자리 단속. 병방 불러 영마 단속, 관청색 불러 다과상 단속, 옥사장 불러 죄인 단속, 집사 불러 형방 단속, 이렇게 한참을 요란하게 눈치 없는 본관사또 운봉을 향해 말을 던진다. 여기 보시면 지금 단속이라는 단어가 쭉 열거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열거라고 할 수 있고 대꾸죠. 다 짝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런데 원래는 짧게 그냥 단속했다라고 써도 되는 것을 쭉 이렇게 늘어서 쓰고 있는데 얘는 판소리계 소설 또는 판소리에만 나타나는 장면의 극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장면을 길게 늘리는 거죠. 원래는 판소리를 연행한 다음에 소설이 됐다고 했잖아. 판소리는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좋으면 하나의 해당 장면을 길게 늘려서 노래를 했다는 거지. 이걸 그대로 소설 속에 이제 남겨진 모습이 바로 이런 장면인 거죠. 자, 여보 운봉 어딜 그리 바삐 가시오. 아직도 변학도는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소피 보고 들어오. 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이런 말이죠. 그때 술이 거나하게 취한 변사또가 술주정을 하느라고 느닷없이 명을 내렸다. 춘향이를 빨리 불러오너라 이랬어요. 이제 점점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때 어사또가 서리에게 눈길을 주어 신호를 하니 서리 중방이 역조 불러 단속할 때 이리 가면 수군수군 저리 가면 수군수군 이게 뭘까요? 지금이야. 지금 나갈 시간이야. 이렇게 수군수군 하는 거지. 서리 역졸 거동보소 한 가닥을 올로지은 망건에 두터운 비단 갓싸개에 새 패랭이를 눌러쓰고 석자길이 발감개에 새 집신을 신고 속접상 속바지 산뜻 입고 여섯모 방망이를 사슴 가죽끈을 달아 손목에 걸어지고 여기서 번듯 저기서 번듯 남어늪이 웅성웅성 수군수군 웅성웅성 이런 거 우리가 음성상징어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지금 그 암행어사 출도 전의 장면을 굉장히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청파 역졸 거동보소라는 말 나와요. 여기 보면 모모하는 거동보소라는 말이 원래는 이게 판소리에서 판소리 창자가 관객들한테 이제 말을 건네는 방식인데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얘가 판소리계 소설이기 때문에 판소리의 영향으로 이런 판소리 창자의 말투가 남아있는 거죠. 이런 효과들은 뭐냐면 독자와의 거리를 가깝게 만드는 거지. 실제로는 창자가 그 앞에 앉은 사람들한테 아이고 저 서리 역졸 거동보소라고 했던 것들이 소설 속에서도 그대로 삽입되면서 소설에서는 독자와의 거리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달 같은 마패. 자, 드디어 이 마패가 뭐니? 그치, 이제 상징이지. 임금님이 말을 막 갈아탈 수 있게 하는 그런 징표를 주는 거잖아. 마패를 햇빛같이 번쩍 들고 우렁차게 암행어사 출도야 라고 해서 그 이전과는 상황이 이제 반전되죠.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에서 상황의 극적인 반전을 나타내는 소재는 마패, 상황의 극적인 반전을 나타내는 말은 암행어사 출두. 뭐 이렇게 해서 이거 아마 다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하셨을 텐데 이거 체크해 두세요. 역졸들이 일시에 외치는 소리에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듯하니 진짜 그렇다는 건 아니고 과장돼서 표현하는 거죠. 산천 초목인들 금수인들 아니 떨겠는가?는 누가 하는 말이야? 그치, 편집자가 하는 말이죠. 얘도 역시 편집자적 논평이에요. 한번 소리가 나자 남문에서도 출두야, 북문에서도 출두야, 동문에서도 서문에서도 출두야 소리가 맑은 하늘에 천둥치듯 진동하였다. 궁영들라 외치는 소리에 육방이 넋을 읽는다. 이제 이몽룡이 딱 탁탁탁 정리한 다음에 공영 들어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공영이요 서둘러 나오는데 등나무 채찍으로 딱 치니 에고 죽네. 공방이 자리를 들고 들어오며 안 하려는 공방을 하려 했더니 저 불 속에 어찌 들어가랴. 자기는 원래 이걸 원했던 게 아닌데 이런 일을 맡아가지고 아 이런 처벌을 받게 되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등나무 채찍으로 딱 치니 에고 박 터졌네 그랬어요. 박은 머리를 속되게 나타내는 말이죠. 좌수 별감들은 넋을 잃고 이방 호방은 혼을 잃고 삼색 옷을 입은 나졸들은 분주하네. 모든 수령들이 도망을 하는데 그 꼴이 가관이다 라고 편집자가 얘기하는 거죠. 편집자적 논평이 4개는 나왔죠. 일단 도장 괴 잃고 유밀과를 들고, 자 도장 괴라는 거는 상자인데 도장을 담아야 되는 상자인데 도장을 안 들고 유밀과 과자 같은 거 들고 가는 거지. 그 산자 유과 뭐 이런 거. 병부를 읽고 송편 들고, 병부라는 거는 이제 그 병사들의 그런 것들을 기록해놓은 장부를 가져가야 되는데 송편을 들고 가고, 탄 거는 머리에 쓰는 모자인데 모자 대신에 용수라는 술통 같은 걸 이렇게 들고 가고, 갓을 써야 되는데 갓 대신에 밥상을 쓰고, 칼집을 쥐고 오줌 넣기, 부서지니 검은 거요 깨지나니 북장구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 여기 보니까, 그치, 굉장히 허둥지둥 되고 있는 거지. 빨리 이제 도장 같은 거 가지고 감추고 막 그래야 되는데 도장 대신에 막 산자나 유과 같은 과자를 들고 가고, 또 이제 기록된 어떤 장부를 가져가야 되는데 송편 막 들고 가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야.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이 부분에서 해학적인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죠. 본관사또 똥을 싸고 멍석구멍에 새양지 눈 뜨듯하며, 변사또 얼마나 모양 빠집니까. 지금 이제 자기가 잡혀가지고 어떻게 될까봐 숨어있고 막 똥을 싸고 이렇게 하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에요. 관아 깊숙한 안채로 들어가며 급히 내뱉는 말이 추워라. 추우면 어떡하지? 문 닫아야 되지. 근데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이런 말이지. 바람 들어온다 문 닫아라 이랬는데 앞뒤가 지금 어떻게 됐니? 그치, 바뀌었지. 자, 목마르다 물 들여라 이랬는데 물 마르다 목 들여라 이런 게 바로 도치법에 의한 언어 유희죠. 요 재미를 주는 거예요. 관청색은 상을 잃고 문짝을 이고 내다르니 서리 역졸 달려들어 후닥닥닥닥닥 친다. 아이고 나 죽는다 말하면서 여기 굉장히 도망치는 장면을 우스꽝스럽게 그려내는 거죠. 자, 이때 암행어사가 분부하기를 이 고을은 대감께서 계시던 고을이다. 원래 얘네 아버지가 다스리던 고을이잖아. 그래서 소란을 금하고 객사로 옮겨라. 이제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관아를 한 차례 정리하고 동원에 올라 앉은 후에 본관은 봉고 파직하라. 이제 관직에서 쫓는 거지. 파면시키는 거야. 분부하니 동서남북 문 밖에 봉고 파직이라는 암행어사의 명이 나붙었다. 절차에 따라 옥의 형리들을 불러 분부하길 옥에 갇힌 죄인들을 다 올려라. 이제 부당하게 잡힌 애들도 있으니까 풀어주는 거지. 호령하니 죄인을 올리거늘 다 각각 죄를 물은 후에 죄 없는 자들을 풀어줄 때에 저 계집은 무엇인고 형리가 아랜다. 기생월매의 딸이온데 관과의 포악을 면던 죄로 옥중에 있어옵니다. 관가에서 수청을 들라고 했는데
거절해서 감옥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무슨 죄인고 본관 사또를 모시라고 불렀더니 절개를 지킨다면서 사또명을 거역하고 또 사또 앞에서 악을 쓴 춘향이로소이다. 어사가 분부하기를 자 너만 한 년이 너 같은 낮은 신분이 수절한다고 나라의 관리를 욕보여? 이런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살기를 바래? 라고 이몽룡은 지금 알고 있지만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죽어 마땅할 것이니 기회를 한 번 더 주마. 너 내 수청도 거역할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떠보는 거야 지금 춘향을. 춘향이 기가 막혀. 자 여기 또 되게 유명한 표현인데 내려오는 사또마다 빠짐없이 명관이로구나. 명관. 아주 이름난 유명한 볼만한 그런 관직 또는 볼만한 광경이구나 이런 말인데 다 이건 반어죠. 하나같이 왜 저래? 막 이런 얘기를 참 내려오는 것들마다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종의 반어입니다. 어사또 들으시오. 층층이 높은 절벽과 높은 바위가 바람이 분다고 무너지니? 라는 거야. 안 무너져 이런 말이지. 푸른 소나무 푸른 대나무가 눈이 온다고 변해? 안 변해 이런 말이야. 여기서 층층 높은 절벽 바위와 푸른 솔 푸른 대는 춘향의 높은 절개를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 나오는 바람과 눈은 시련이죠. 즉 나의 높은 절개는 그 어떤 시련이 와도 변하지 않아 이런 말이야. 그러니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어서 바삐 죽여라 이런 얘기죠. 하면서 무슨 생각이 났는지 황급히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향단이를 찾는다. 향단아 어제 서방님 오신 혹시 어디 계신가 살펴보아라. 어젯밤 오셨을 때 내가 천만당부하였는데 어디 가셨는가. 나의 시체를 거두어 달라고 그랬잖아. 나 죽는 줄 모르시는가. 어서 찾아보아라. 어사또가 다시 분부하기를 얼굴을 들어 나를 보라 했어요. 하시기에 춘향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대 위를 살펴보니 자 이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네요. 거지로 왔던 낭군이 어사또로 뚜렷이 앉아있다. 춘향은 웃음 반 울음 반으로 얼씨구 좋구나. 어사낭군 좋으시고. 자 웃음 반 기쁘지. 울음 반 또 뭔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되게 맺혔던 게 풀리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반전의 상황이 일어나서 다들 행복한 결말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남원읍에 가을이 들어. 가을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진짜 계절 가을. 또 하나는 변사또의 폭정. 한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지닐 때 우리가 중의적 표현이라고 하죠. 중의적인 의미를 지닌 거지. 낙엽 질 줄 알았더니 객사에 봄이 들어. 자, 봄. 이몽룡이 온 거. 이몽룡의 그 이씨가 오얏인데 오얏 자두꽃이잖아요. 봄에 피는 거니까 봄에 핀 오양꽃이 날 살린다. 이게 진짜 봄에 핀 봄꽃이란 뜻 하나랑 이몽룡이니까 이것도 역시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한참 이렇게 즐길 적에 뒤늦게 달려온 춘향이 엄마도 입이 찢어져라 벙글벙글 웃으면서 어깨춤을 추고 구경 왔던 남원고을 백성들도 얼씨구 덩실 춤을 추었다. 어사또는 춘향의 손을 잡고 놓을 줄 모르고 쌓였던 사연의 실타래는 끝날 줄 몰랐으며 그 한없이 즐거운 일을 어찌 일일이 말로 하겠는가 라고 편집자가 얘기해 주는 거죠. 춘향의 높은 절개가 광채 있게 되었으니 어찌하니 좋을 것인가. 어사또 남원의 공사를 모두 처리하고 춘향 모녀와 향단이를 데리고 서울로 떠나는 길에 위의가 찬란하니 세상 사람들 누가 칭찬하지 않으랴. 편집자적 논평이 부분 나오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잘라서 출제되더라도 이런 게 있으면 편집자적 논평이 사용됐구나라고 알 수 있게 체크를 다 해두십시오. 이때 춘향이 남원을 하직할 때 영화롭고 귀하게 되었건만 정든 고향을 이별하려니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울적하였다. 놀고 자던 내방 부용당아 부디 잘 있거라. 광안루 오작교야 잘 있거라. 영주각도 잘 있거라. 봄풀들은 해마다 푸르건만 왕소는 가서 돌아오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식구를 인용해서 자신의 그 고향을 떠나는 아쉬움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 뒤에 내용들은 뭐냐면 춘향이가 신분 상승을 하고 전형적인 고전소설의 결말 그대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얘기가 이어지는 그런 소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소설에서는 크게 갈등이 3개가 등장해요. 요건 좀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써두었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갈등은 춘향과 변사또의 갈등인데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한 관탈민녀형 설화처럼 탐관오리의 어떤 그런 횡포 그리고 거기에 맞서는 춘향이가 되는 거고 이몽룡과 변사또를 봤을 때는 죄를 행하는 사람과 그것을 이제 벌하는 사람 권선징악 행복한 결말로 가는 아주 기본적인 구조죠. 그 다음에 춘향과 사회 질서를 봤을 때는 춘향이 어떤 신분 상승을 이뤄내는 거지. 결국 기녀에서 정렬 부인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글은
판소리에서 넘어온 판소리계 소설이기 때문에 개인의 창작물이 아닌 민중의 공동 창작물이라는 거. 편집자적 논평이 많이 드러나고 있고 판소리의 영향으로 온문체와 산문체가 섞여 있다는 거. 풍자적인 표현과 언어 유희적 표현이 많이 드러난다는 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었죠. 학습활동 보겠습니다. 학습활동 보시면 사건의 내용을 핵심어를 중심으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보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결국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서사 구조. 쉽게 말하면 줄거리 파악하기 위해서니까 여러분이 요거 핵심어와 사건 내용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되게 좋은 소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의성어, 의태어가 어디 사용됐는지, 편집자적 논평이 뭔지, 언어 유희가 뭔지, 판소리 창자의 어투가 뭔지, 또 선생님이 중간에 과장된 표현이나 해학적 표현 같은 거 설명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주장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탐관오리를 징치라는 건 벌하는 것, 그 다음에 이몽룡의 지고지순한 사랑, 춘향과 신분 상승을 욕구했을 때 이 작품이 겉으로 드러나는 주제가 있고 이면적으로 숨어주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이 작품의 주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주제가 딱 하나만 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판소리계 소설은. 왜냐하면 아까도 언급했듯이 개인의 창작물이 아닌 여러 사람의 공동 창작물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어떤 관점과 입장과 욕망이 다 다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모두 반영돼서 여러 개의 주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웃음을 유발하는 장면, 해학적인 장면, 거기서 사용된 언어 유희 이런 거 좀 참고하시고요. 태평천하와 춘향전을 비교해보자. 둘 다 이제 반어와 풍자를 잘 사용한 그런 작품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드러나는지 특히 윤직원의 현실 인식에서 나타난 표현, 그 다음에 윤직원을 통해 드러나고자 하는 바, 그 다음에 세 번째죠. 공통점은 무엇일까? 반어적, 희화적으로 나타냈다. 그 부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맨 마지막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일단 작품 전체의 구조 파악, 그 다음에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그 다음에 편집자적 논평 같은 부분과 같은 표현상의 특징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춘향전을 쉽게 풀 수 있고요. 제가 중간에 말했던 한시 이런 것들과 연결된 어떤 태도, 또 춘향의 어떤 지조와 절개를 나타내는 것과 관련된 태도와 관련된 시조 이런 것들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그런 것들하고 잘 연결해서 풀 수 있다는 거 거기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